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준 뉴스 스콕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면도했네요. 하도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서 뭐라고 한마디씩 해요? 네, 이제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인생 포기했냐? 네, 이제 가장 이제 나쁜 사례는 이제 더럽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냥 내가 그냥 자르고 만다 이런 심경으로. 아니요, 굉장히 젊어 보이고 깔끔해 보여요. 잘했어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늙어 보이고 더러웠다. 네. 나 더럽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좀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자, 어제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지진 속보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그 얘기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밤 사이에 지진 피해 신고가 꽤 많이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설 피해가 277건이 집계가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5시 30분 기준으로 시설물 피해 신고가 277건이다. 네. 그래서 전날 밤에 159건이었는데 이게 100건 넘게 늘은 거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전북 부안이 가장 많았고 전북 부안이 진원지니까. 그렇죠. 전북 정읍, 고창, 군산, 익산, 순창, 김제, 전주, 광주 등에서 피해 신고가 있었다라고 하고 주로 이제 화장실 타일이나 유리창이 깨졌다, 벽체에 금이 갔다, 문이 제대로 안 열린다 이런 신고가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에 피해가 발생한 게 있는데 내소사 대웅전, 구암리 지성묘군, 계암사 석가열의 삼존불상 등에서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네. 이게 첫 지진이 발생한 뒤로 여진이 모두 17번 발생을 했는데 규모가 0.6에서 3.1 정도로 대부분 규모 2.0 이하의 미소 지진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 전해드리면서 그때 방송하는 시간까지는 다행히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서도 그래도 이게 규모가 좀 적지 않기 때문에 피해 신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걱정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진 관련해서 언론은 어떻게, 신문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안 4.8 지진, 전국 어디에도 안전지대 아니다. 어디도 안전지대 아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요. 부안 규모 4.8 이례적 강진, 전국이 놀랐다. 조선일보요. 호남 뒤흔든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관련 소식을 대부분 일면에서 전했는데요. 주로 이렇게 눈에 띄게 일면에 배치한 신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3개의 신문을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은 신문들이 지금 안전지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지 종합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부안 한복판서 발생, 한반도 전역이 돌발성 강진의 진원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요즘 우리가 진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데 땅속 깊은데 지진이 시작된 곳을 진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직으로 올라와서 지표면에 있는 그 위치를 진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앙이 부안군청하고 엄청 가까웠다면서요? 그렇죠. 부안군청에서 남남서쪽으로 불과 4km 떨어진 부안 공설운동장 부근에서 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시내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깊이가 10km 정도인데 이것보다 얕은 한 8km 지점에서 단층이 뒤틀리면서 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체감 진동이 더 심했다. 신문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지진을 느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될 정도로 전국이 이번 지진의 영향권에 들었다라는 거고 부안군 내에서 여러 학교에서 급식실 천장 구조물이 떨어진다든지 건물 일부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피해가 잇따라서 전국에서 4개 학교가 휴업을 했고 3개 학교는 원격 수업과 단축 수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좀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례적이다라고 다들 이 언론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부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까지 지진이 발생을 했더라도
그렇게 강한 지진이 나지 않았던 곳인데 네. 그러니까 1978년 이후에 네. 부안 내륙과 해역에 총 40회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규모 3 이상 4 미만은 9차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지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의 지진만 났던 곳에서 갑자기 규모 4.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 모든 신문들이 짚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문들의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호남권, 특히 전북은 강진 안전지대로 분류됐던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권에서는 규모 4.0 이상 지진이 1994년, 2003년, 2013년 세 차례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역에서만 발생을 했고 이 말이 또 흑산면에서 100km 내외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을 해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북은 내륙과 해역 모두 4.0 이상 지진이 없었는데 이번 부안 지진으로 안전지대 하나가 또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돌발성 강진이 전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라고 합니다. 현재 규모 4.8 이상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만 남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 뭐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자, 동아일보 3면도 보여주십시오. 자, 호남 내륙서 규모 4.0대 지진 처음 무슨 단층 있는지도 몰라. 동아일보 종합면을 저희가 일부러 보여드린 거는 앞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하고 거의 다 겹치는 내용인데요. 무슨 단층이 있는지도 몰라.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동안에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뭐 경주나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이 지진 때문에 우리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지진 단층대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 그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목을 저렇게 달아놓은 게 눈에 좀 들어왔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를 한 곳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2면 보여주십시오. 경주 포항 지진 겪고서야 전국 단층 조사, 호남 아직 조사 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사에 일단 들어가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호남 경주 포항 지진 발생하고 피해가 막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원래 한반도 전역이 우리나라는 잘 뭐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이제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때부터 서둘러서 막 단층대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호남 지역은 아직 조사도 안 될 상황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점들을 이제 경향신문도 그렇고 다른 신문들에서도 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가령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한반도 아래 단층 구조에 대한 연구 적어도 2036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 이후에 기상청 안에 지진 화산국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한반도 단층 구조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영남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조사만 마친 상황이다. 네. 영남권 조사에서는 지진을 유발하는 활성 단층이 14개가 확인이 됐고 2026년까지 한반도 중서부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그리고 중남부 충청권 이 단층을 조사하는 2단계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3단계가 호남권이고 4단계가 강원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3단계, 4단계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2036년으로 예상이 돼서 그때까지 한반도 전역의 정확한 단층 정보 파악은 어려운 처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동아일보도 이 유사한 내용 보도를 하면서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져서 조사 순서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서 2021년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도권과 원전이 있음에도 잦은 지진이 발생한 영남권을 대상으로 활성단층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한 것이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호남권과 제주조사가 2032년부터 가장 마지막에 진행이 된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 한반도에서 지표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숨은 단층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숨은 단층들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뚜렷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려워서 선제적인 조사를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서두른다 하더라도 향후 한 10년 내에는 조사가 끝나기 어려운 상황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해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 하는 건데 부안 지진 같은 경우에는 경주 지진하고 발생 원인이 비슷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향 이동 단층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층이 이렇게 있으면 단층이 옆으로 이렇게 깨지면서 밀리면서 발생하는 지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이제 단층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맞아요. 우리 배웠던 게 기억이 이게 나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경우 올라가는 단층이 역단층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단층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옆으로 아니라 밀리는. 옆으로 이동하는 단층이 있는데 이게 주양이동 단층이라는 거죠. 옆으로 이동하는 게. 예, 예. 벌써 거기까지 다 파악을 했네. 아니, 정말 중학생- 김이나 평론가는 똑똑해. 중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저도 아직도 중학교를 기억을 하네. 중학교 정도는 네, 그 아직 중학교 졸업한 지가 제가 얼마 안 됐어요.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김성환 얼마가 안 됐다는 게 나랑 자꾸 비교하면 안 되지.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수십 년이 됐지만은 저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아직 기억은 하고 얼마 안 있습니다. 돼서 30년이야? 30년까지는 아니죠. 네. 아, 참 너무한다. 어쨌든 정단층, 역단층, 주향이동 단층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역단층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그렇죠. 올라오는 밀려서 게 올라오는 거고 네. 정단층은 이렇게 내려가는 네. 거고 주향이 가라앉는. 이동은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학자들의 견해가 거의 일치하는데 이 이동한 그럼 단층대가 뭐냐, 요 단층이 어떤 단층이냐에 그건 대해서는 몰라. 누구는 이 단층이다라고 그러고 누구는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고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이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 확실한 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거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양태 그리고 지진파를 보면은 대략 이렇게 단층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층에서 발생했는지는 땅 밑줄은 뭐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진이 별로 발생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일본에 가가지고 교육을 좀 받아보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이게 땅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동대지진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저 지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 땅이 이렇게 울렁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우리도 이제 긴장해야 될 때가 된 건 뭐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궁금증은 좀 생기네요. 뭐요? 왜 일본에 가서 지진을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갑자기 왜 일본에 가서 네. 재난 대비에 대해서 재난 대비에서 배우면서 평론가 과정이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요. 제가 정부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전문위원이었잖아요. 그건 제가 모르죠. 전문위원이셨는지 제가 모릅니다. 네. 그렇게 관심이 없어 나한테? 한국에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 뭐 홍수나 이런 것만 우리가 고민했지만 지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진 대비에 대한 선진국은 일본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많이 발생했으니까 선진국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견학을 가기 위해서 기자들 데리고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교토대 방재연구소나 이런 데 가서 배워보기도 하고 뭐 만나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 방재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를 만났는데 한반도 지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 싱긋 웃고 말더라고.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지. 일어로 물어보셨나요? 아니 짧은 영어로.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답을 못했나? 아니 대학 교수는 잘해요. 엄청 잘해. 대학생들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뜻 생각이 나네요. 무슨 신문 발전위원 이런 거 하셨던 것 같네요.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역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저는. 근데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참나. 하여튼 지진 소식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접하실 것 같아요 뉴스를. 그러면 이 지진 소식 말고 신문들의 일면에서 아마 오늘 두 번째로 가장 비중 있게 보도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소식인지 한번 보십시오. 중앙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 3자 뇌물 혐의 추가. 어저께 중앙일보가 수줍게 일면에다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할 것 같다 이렇게 오늘 기소한다라고 어제 조그맣게 썼죠. 맞아요. 네. 혹시 틀릴 것 같아가지고 수줍게 보도했나 그랬더니 맞긴 맞더라고. 검찰이 결국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제목도 지금 약간 귀여운 장난을 쳤네요. 사법 리스크. 네. 뭘 귀여운 장난을 어떻게 쳤다는 뜻이에요? 사법 숫자 4를 쓰지 않았습니까?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와 사법 죽을 사자를 안 쓴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러니까 네 가지 재판이 걸려 있다라는 거를 네. 사법 리스크에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 건데. 연결시켜갖고 숫자 4를 해가지고 사법 리스크. 야, 그게 진짜 그런 의미면은
진짜 악의적이네, 그지? 자, 그리고 한국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이재명 또 기소. 4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이걸 일면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소를 했던 근거가 뭔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할 거예요. 동아일보 5면 보여주십시오. 자, 검찰 이재명 대북 사업 보고받고 승인.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혔죠. 검찰의 창작 수준이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3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1심에서 그때 재판부가 밝힌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 재판부의 판단에 근거해서 기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수원지검 형사 6부가 50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 작성한 거를 들여다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결권 범위에 관계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강조했다라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요 사항인 대북 사업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는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또 공소장 내용을 다 들여다본 것 같지도 않은데 쓴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요지만 어떻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 모르겠습니다. 뭘 본 건지. 일단 어제 검찰이 기사 내용으로만 보면 공소장 내용을 상세하게 쓰진 것 같지는 않아. 그렇죠. 그 어제 일단 검찰이 밝힌 이제 자기들의 입장이 있긴 한데 네. 이 동아일보 기사는 그 입장문보다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공소장 전체 50쪽 분량을 다 본 건지는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는 좀 더 궁금하다라는 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근데 요거를 또 이 기사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지난번에 냈던 이제 진술서의 내용하고 네. 비교를 해서 네.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또 비교를 하고 있어요. 표까지 만들어갖고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주목을 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정결권 범위에 관계없이 도지사한테 보고하도록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고 그것을 승인했다라는 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쨌든 이 대북 송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1심에서는 어쨌든 이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 건데 그거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요런 이제 근거가 1심 판결문 등의 이 근거인데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9월에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진술서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 경업사업의 대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울의 문제이다. 쌍방울이 북에 준 것이지 경기도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경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사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뒷받침하는 재판부의 판단의 근거가 된 거는 네. 쌍방울 측 진술이다. 그렇죠. 쌍방울 측 주장인 거예요. 김성태하고 뭐 임원들 이런 사람들 그렇죠.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장 계획서를 이재명 대표가 결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후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점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북측에 금품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당시 북한과의 협약 체결 후에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이재명 대표하고 뭐 통화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고맙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있잖아요. 그 주장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출장 계획서와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핵심은 김성태의 진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 전 회장과 이전 부지사의 공동 피고인인 박용철 부회장, 이 쌍방울 부회장이거든요.
방용철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 대표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두 차례 통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을 했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렇게 편을 가르면 뭐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김성태가 있고 부회장인 방용철이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김성태하고 방용철은 같은 편인 거잖아요. 그쪽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는 보고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갈려진 건데 재판부는 쌍방울적 입장을 주로 그쪽 입장과 경기도 막 탈탈 털어서 압수수색했을 때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정황을 같이 맞춰보니 충분히 그러할 만하다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거의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쌍방울 측 계속 말씀드리지만 쌍방울 측 주장이 거의 다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그때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여서 그러니까 항소심까지는 선거법 그쵸. 문제 가지고 그렇죠. 항소심까지는 그게 네. 거의 확정적이어서 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 근데 무슨 방북을 하냐? 그렇죠. 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는데 네. 그런데 검찰은 같은 해 9월 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항소심 벌금 300만 원 받고 5일 후 북한에 발송된 경기도 공문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 공문 내용은 이 9월 11일 태풍 피해 복구 협력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북측에 요청한 데 이어서 11월에는 민족협력사업 회의를 명목으로 재차 방북을 요청을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네.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 만큼 항소심 선고로 방북 추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검찰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의 내용도 요 1심 재판부 판단이 있으니까 요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공소장에 썼다는 거고. 이건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당시 분위기는 대법원 상고심이라는 게 대법원인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서 진행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북과 관련된 네. 대북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또 이 그동안 했던 주장은 네. 이걸 다 본인이 챙기지 않았다. 이 전체를. 이화영 정결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추진한 것도 있는 것이다. 네. 나는 몰랐던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것도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에 대해서 벌크 캐시 한도가 있다라고 얘기한 점을 쌍방울 대납 방북 비용을 암시한 정황 증거라고 보고 공소장에 포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쓰고 있고 네. 이 전 부지사가 인터뷰에서 물밑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북 협상을 해왔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사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다만 검찰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를 2차례 조사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영장을 재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시 진행될 경우에 사안이 정쟁화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를 또 조사하지를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뭐 동아일보만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동아일보가 제일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측의 주장도 상당 부분 진술서와 비교해서 쓴 게 있어서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도 보여주십시오. 자, 대북 송금 보고 여부가 핵심 쟁점. 이재명 재판 4개로 늘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 저희가 다 전해드렸으니까 대북 송금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국은 진술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이 대표한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입증해야 되는 거다. 지금 기소한 거는 검찰이 그냥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2심 재판부가 그걸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민주당이 어제 입장 밝힌 것만 저희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있다. 서울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한 말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면 끝나는 재판이다.
마땅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합니다. 뭐 검찰 주장은 다르지만 결국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검찰 기소 사실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느냐 라면서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규탄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참 검찰이 무섭다고 하고 검찰은 그동안에 개혁되어있지도 않은 집단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검찰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정적 제거, 정적 죽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됐든 이렇게 기소를 하면 이재명 대표는 많게는 재판을 일주일에 4번씩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오면 보여주십시오. 서초 수원 오가며 동시에 재판 4개,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가중 이렇게 지금 제목을 뽑았는데요. 지금 이번에 검찰이 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중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재판이 3건이 진행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사건 등,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병합이 된 사건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위증교사 의혹은 월 1회가량, 나머지는 주 1회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매주 2-3번 법정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까지 더해지면 한 주에 최대 4번까지 법정에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대표는 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과 수원을 번갈아 오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이렇게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 어떤 재판이 먼저 그 재판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중앙일보 3면이 이재명 주 4회 재판할 수도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그거는 보여드리진 못하는가 보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느냐 이거는 신문들의 시각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선거법 재판,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지고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게 있잖아요. 그게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위증교사가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이 좀 엇갈리더라고 시각이. 그렇죠. 사실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재판 진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추가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논란이 되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재판 진도는 제일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사건이 가장 빠르다.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라 서증조사와 마지막 변론, 선고 정도가 남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재판이 늦어지는 현 추세대로라면 연내에 1심 선고가 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은 대선 전국이 한창인 내후년에나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진도가 빠르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상당히 시일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이제 위중교사나 이런 것들은 또 이 다른 재판에서 이 구속영장 심사하거나 이럴 때 일부 유죄가 의심되는 어떤 그러한 표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2차 구속영장 청구해서 그게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각됐을 때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위증교사가 법리도 간단하고 이미 판사가 판단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 결과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전망도 있고 네. 그래서 전망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거법 재판 결과가 확정이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이 되게 되잖아요. 그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정부에서 그러니까 보조받은 선거 자금이 434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재판 속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조선일보 사설 보여주십시오. 이 대표 재판 대선 전 확정으로 정치사회 불확실성 없애야 이렇게 그 사설을 썼고요. 중앙일보 사설도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재판 판결 늦어지면 대혼란 빠질 수도. 그리고 한국일보요. 4개 재판 받게 된 이 대표 법원 혼란 없게 신속한 판단을 그러니까 빨리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라고 하는 근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 이거는 뭐 불투명 상황인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대표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한 전례가 없다.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느냐는 헌법적 논란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돼 있고 이게 헌법 84조인가요? 87조인가요? 84조죠. 84조. 이 한동훈의 해석이 나왔던 그거죠.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1, 2, 3심 모두 집중 심리를 통해 재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앙 한국 사설은 굳이 뭐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아도 비슷한 톤인데 비슷한 톤이나 맥락인 거죠. 원론적으로 재판 결과는 빨리 나와야죠. 원론적으로는 그래야 이게 뭐 헌법 84조건 뭐건 간에 빨리 나와야 국민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선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네네. 어떤 건지에 대해서 네. 그 판단이 반영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나와야겠는데 다만 빨리 나와야 되니까 재판을 뭐 아무렇게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공정하고 명확한 어떤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죠. 그래서 공정하게 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설들의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어떤 뉘앙스랄까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전에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한동훈의 헌법 84조 해석의 그 논란처럼 유죄가 날 건데 그 전에 대통령이 되면은 유죄가 날 중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면은 이상해지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거 뭐 유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재판을 끝까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벌써부터 유죄가 나올 걸 전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재판은 형사상 소추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추라는 거는 새롭게 소를 제기하는 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 제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재직 중에는 그래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추가적인 기소를 당하지 않지만 이 한동훈의 해석은 소추의 범위에 재판은 들어가지 그렇죠. 않으니 재판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이게 한동훈식 네. 주장이죠. 그러면은 또 하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는 공소 제기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조사와 수사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그건 한동훈한테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아마도 소추에는 수사와 조사는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검찰이나 수사와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안 들어가고요. 절대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겠죠.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사에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였는데 우리가 그죠? 네. 수사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어차피 그거는 소추를 못하니 그렇죠.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수사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 네. 전혀 사실관계가 안 맞는다. 좀 이따 그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김민하 평론가한테 이렇게 애써 질문을 드려가지고 답을 끌어냈는데요. 여기에 영부인은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영부인이라는 존재는 아무런 직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은 자기 말에 책임 안 지는 사람이니까 원래. 그렇죠. 자기 입으로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지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국가 예산 다 쓰면서 다니면서 그런데 뭐 명품 취업도 들리고 다 하더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파워가 있는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진 것 같다. 네.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요새. 의심이 아니라 뭐 대대통령인 것 같다. 대대통령. 네. 비통령. 비통령. 옛날엔 통령이라고 불렸잖아요. 통령이라고 했었잖아요. 뭐 통영, 이태리 통영은 이순신 장군이. 통영이 아니라 통령. 네. 이태리 쪽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통령 정부 이런 게 있죠. 그 옛날에 나폴레옹이 있고 뭐 이럴 때도. 네. 네. 맞아. 프랑스에서도 그랬고 그쵸. 통령이라는데 거기다 대자를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전제 일본 군주라고 사람들이 그런 거죠. 전제 군주라고 착각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난 내가 말하면 그 법이요. 짐이 그 법을 다 제정하는 그래 조선시대 왕정시대나 가능했던 일인데 심지어 법 위에 있어요. 법 위에. 그걸 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지 이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면 아마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1면 보여주십시오. 제목이요. 최 목사가 외국인이라 대통령 부부 처벌 못한다? 뒤에 물음표가 달려 있는데요. 권익위 법리해석 도마에. 굉장히 좀 제목은 점잖게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조금 이따가 저희가 전해드리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경향신문 1면에서도 보도했고요. 한겨레 신문 4면에서도 관련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명품백, 외국인이 줘 대통령 식무고 의무 없다는 권익위 궤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정승용 권익위 부위원장이 엊그제였었죠.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짧게 뭐 브리핑하고 뭐 우리는 조사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잖아요. 질문도 안 받더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비판 여론이 고조가 되니까 뭔가 찜찜했던 모양이지. 기자들하고 백브리핑 했다면서요. 출입기자단하고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 해도 대통령 선물에 해당한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에겐 신고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인데 네.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제공자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은 이 전원위원회 권익위 전원위원회 다수 의견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해도 대통령 기록물법상의 대통령 선물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는 이거 많이 얘기해서 이제 다 아실 건데 대통령이나 가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최재형 목사는 국적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인이 준 선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승 부위원장은 네. 대통령 기록물법상 수수 즉시 국가기록물이 돼서 국가 소유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외국인이 주면 다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네. 이런 판단 여러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네. 우선 최 목사가 건넨 금품을 공직자윤리법이 허용한 선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해도 신고 의무가 없는지 등부터 논쟁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은 공직자윤리법 15조는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의 예외 조항인데 공직자는 어떤 선물도 수수할 수 없는데 외교 및 국제관례상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또는 공직자 가족이 선물을 받은 경우는 허용해주기 위한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및 국제관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외교관한테 받았다고 하면 몰라도 아니면 해외 순방 중에 받은 선물이면 몰라도 그냥 평범한 목사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부친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가지고 선물 주면은 외국인이 줬으니 외교 관례상 받아도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연대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코멘트를 뭐라고 했냐면 이런 논리라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해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마음껏 로비를 한 경우에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그 청탁금지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15조는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하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대통령 기록물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최 목사가 건넨 쬐끄만한 그
외국 가방. 파우치, 네. 조그만한 파우치는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것이니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일단 공개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외국인이 또 다른 그 선물 건넨 거 있잖아요. 향수, 양주, 그리고 책, 이것도 다 기록물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이면 김 여사의 다른 행위들에 오히려 위법 소지가 생긴다.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받은 책 중 상당수를 버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기록물을 버린 거네. 이는 대통령 기록물 무단 폐기에 해당할 수 있다. 선물 받은 화장품을 사용했다면 이것도 기록물 훼손 및 폐기다. 검찰도 책 중 일부가 버려진 정황을 수수금품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논리를 반박하는 근거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뭐야? 검찰이 만약에 그런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권익위 주장하고 지금 충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래, 얘기고. 우리 상식, 아이씨, 이걸 굳이 모든 이렇게 걸- 꼬치꼬치, 이게 법꾸라지들이 하는 거지, 이게. 이건 법꾸라지조차도 안 됩니다. 이게 말장난이지 뭡니까 이게?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권익위 이 권익입니까 이게? 자기 권익이 존재, 뭡니까? 기관의 존재를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인데, 근데 권익위원들은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어떤 인간들이길래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거야? 한겨레가 제목이 이래요. 함정 취재, 뇌물이란 말 쓰지 말라. 권익위 대 윤 사람들이 종결 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윤 사람들. 그 사면 다시 보여주시면 있어요. 그게 기사가. 그러니까 권익위원들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건데, 유철한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면서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를 했다고 하네요. 일부 위원들이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라고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 이것도 무기명 투표하자고 하니까 무기명은 안 돼. 그런 전례가 없어. 합의하자고 하니까 그 전례 없어. 그래서 그냥 기명으로 손들은 모양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결정을 해버린 모양이던데요. 여기 보면은 유철한 위원장과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이 부정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라면서 종결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그러고요. 권익위가 전원위에 사전 제공한 참고 자료에 담긴 것과 같은 논리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최재형 목사의 함정 취재를 용인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조사할 수 없는 거다. 시청일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 아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잖아. 말도 안 되죠. 한 위원이 명품 가방 등을 가리켜 뇌물이라고 했는데 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이 그런 말은 쓰지 마! 화를 냈다고 합니다. 뇌물이라니! 아니 그러면 권익위가 말도 못하냐? 뇌물이라니! 권익위가 그런 거 판단하는 기관이잖아. 어찌 뇌물이라는 단어를. 그 김건희 여사 그거 뭐야? 뭐 보도했을 때지? 명품 가방 아니다. 그 방통심의위원회 거기서도 그랬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 평범한 부인이 뭐 명품백 뭐 받았던 게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의도적으로 그걸 부풀리고 있다고 막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랬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그러니까, 그것도 윤이 임명한 사람이잖아. 물론이죠. 전원이 15명 가운데 13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됐다. 이 가운데 유철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박종민 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법대 후배로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에 참가하는 등 그를 지지했다. 서울대 법대와 검사 판사 출신들은 최소한의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없나 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이야? 사건 종결에 반대한 다른 위원이 있는데 예. 그 위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알선 네. 수재죄 여부도 조사를 해야 된다. 왜 자꾸 규정이 없다고 하느냐. 이럴 거면 권익위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럼 이런 사건은 앞으로 조사를 안 할 거냐. 다른 기관에 뭐 송부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조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온갖 얘기를 했지만 일부 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을 했는데 예. 또 권익위는 그건 전례가 없어. 이렇게 거부를 했고 결국 거수로 투표를 했는데 이게 웃겨요.
거수로 투표를 했는데 지금 13명을 임명했다는 거잖아요. 15명 중에서 13명이 윤 정부 들어서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형 목사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 8표, 수사기관 송부가 7표가 돼서 한 표 차로 종결이 됐고 응? 김 여사 사건은 종결이 9표, 수사기관 이첩이 3표, 송부가 3표 이렇게 종결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첩하고 송부는 뭔 차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첩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송부는 범죄 혐의가 불확실할 때 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결정이다. 그러니까 송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뭐냐면 범죄 혐의가 우리가 범죄 혐의 판단이 어려우면은 수사기관에 보내서 넘겨주는 거지. 범죄 혐의를 한번 니네가 한번 판단해봐.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조차도 그렇죠. 안 그조차도 됐다는 안 거냐. 된다고 하는 녀석들이 9명이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13명을 강조했지만 13표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볼 때도 이거 찜찜하고 좀 창피한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자기네들이 이쪽 잣대 갖다 댈 거 가면 이쪽에 갖다 대고 편리한 대로 그냥 이거저거 갖다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결론 정해놓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까 면책특권 얘기도 했지만 아까 권익위원이 부위원장이 그랬다는 거죠? 아닌가? 면책 특권이요? 아까 그 불소추 특권. 전원 위원장, 부위원장 3명, 부위원장 3명과 위원장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있어서 조사할 수 없다. 그렇죠. 수사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를 계속 앞으로도 써먹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보고 싶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인간이라고 할 뻔했어. 네. 원래 편리한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도 네. 뭐 똑같은 서울대 본인이 법대 출신에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해야 될 말씀은 절대 안 합니다. 한번 앞으로 들을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오늘 끝까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들을 기회가 많을 거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도 관련 내용 쓰고 있어요. 명품백 외국인 선물이라 대통령 조사 안 했다는 권익위. 이 권익위 뭐 우리도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국민을 우습게 하는 궤변, 상식 이하의 발언 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 지금 정순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 시정일관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처럼 말했다. 이 부분을 겨냥을 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쭉 저희가 말씀드렸던 논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부위원장은 김 여사나 윤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했느냐는 물음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영란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를 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했으리라는 기대가 없다. 정 부위원장은 이 대목에서 문제의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회개한 논리를 폈다. 원래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뚜렷하지 않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그런데 왜 형법 등에 있는 직무 관련성을 끌어들이는가? 김 여사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며 김영란법을 핑계로 면죄부를 주더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명품백이 외국인이 선물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 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권익위는 그를 조사한 적도 없다. 이러고도 법대로 처분했다고 말할 수 있나? 권익위 조사는 의도적 직무이기나 다름없다. 대통령 부부를 봐주기 위해 6개월 넘게 시간을 끌고 조사를 회피하고 억지 논리를 개발한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다. 권익위 처분 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결론이 권익위와 같을지 다를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한테 들이댄 잣대나 김건희 여사한테 들이댄 잣대나 똑같은 잣대를 또 들이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그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근데 검찰이 항소심까지 가서 보고 김건희 여사 재판 결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우리가 기소 여부 판단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왜 1심 판결 나오자마자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기소를 하나? 김건희 여사는 왜 기소를 안 하나?
아니 기소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 조사하면 혼납니다. 용산 대통령님한테 혼나요. 아니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 차질 없이 진행할 거라며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언젠데. 혼나죠. 네, 혼난다고 봅니다, 저는. 네. 혼난다. 네. 아주 가루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윤 대통령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나 봐. 권익위 위원장, 부위원장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웃음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야? 이게 뭐 하는 꼴이야, 지금? 이게 뭐죠? 이게 권익이란 뭐죠? 나는 뭐 하는 기구죠, 이 기구는? 그럼 아까 권익위 위원장, 부위원장들 4명, 그들이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책을 받는 사람 위치에 있으니 조사를 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상병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상병 사건도 어차피 조사 못 하는구만, 뭐. VIP 경로설에 관해서. 그럼 뭐 애초에 이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뭘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래?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 김태규 부위원장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정권이 공수처장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공수처장이 됐으면은 공수처가 뭘 했을까요? 참 이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방어하는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다시 질문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상병 사건은 공수처는 애초부터 윤 대통령 조사도 못하는 걸 뭘 VIP 경로를 조사를 하겠다고 해. 애초에 못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법꾸라지들이 우리나라에 권력을 쥐고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정말. 근데 우리가 뭐 법꾸라지조차도 안 되고 뭐 법 올챙이 정도 아닐까요? 이건 뭐 누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럴듯하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뭘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미꾸라지는 뭘 빠져나가야지 그게 미꾸라지인데 뭘 빠져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장난치는 거지, 이게. 세상이 한 십몇 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슬픕니다, 정말. 최상병 사건 얘기 나왔으니까요. 한겨레 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최상병 사건 제2첩대 임성근 입건 필요 암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 받아가지고 이첩 간 걸,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이제 이첩한 걸 다시 갖고 와가지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했잖아요. 재검토한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최종 이첩할 때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의 주민 자료를 함께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기사의 첫머리 문장인데요. 이 주민 자료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의 주민등록 번호 등 신원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조사본부가 6명의 주민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는 건 이들을 입건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상세하게 풀어주세요, 김민하 평론가께서. 그러니까 지난해 8월 24일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청에 보낸 사건 기록을 보면은 지금 말씀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6명의 주민자료 조회 결과가 포함이 됐는데 이 6명은 사건 당시 하급 간부 2명을 뺀 나머지 관련자들인 그렇죠. 것이죠. 그런데 이건 뭐냐? 이건 조사본부가 재검토 과정에서 이 6명을 혐의자로 봤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네. 이 조사본부는 군내 경찰 조직이기 때문에 이른바 3대 이첩범죄에 속하는 최상병 사건 같은 군내 사망 사건을 입건할 권한이 없고 초동 수사를 하면 민간 경찰이 이를 이어받아서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구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기록만 검토했던 조사본부가 이 6명의 주민조회 결과를 경북청에 보낸 것은 이 사람들이 혐의자이다. 그러니까 수사를 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군 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국방부 조사본부가 애초에 검토할 때 그때는 8명 전체가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게 바뀌었다. 그게 외압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조사본부가 애초에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8월 15일, 작년 8월 15일 국방부 검찰단 법무관리관실은 임 전 사단장 등 4명은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최상병 소속 대대장 등 2명은 혐의를 적시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조사본부에 전달했고
이틀 뒤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결국 조사본부의 최종 결론도 당시 대대장 2명만 혐의를 적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공수처는 이 과정에 국방부나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일날 경찰에 이첩이 됐다가 다시 되가져왔잖아요.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긴 거예요.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겨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 9일부터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국방부 검찰단 법무관리관실이 임 전 사단장 등 4명은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차상병 소속 대대장 등 2명은 혐의를 적시하라. 이런 취지의 의견을 조사본부에 전달했고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됐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사본부가 자료를 넘길 때 경북경찰청의 최종 그걸 국방부 검찰단에서 그 법무관리관실에서 그런 의견을 준거를 받아서 혐의는 해병대 1사단 임성근 혐의나 이런 거 쫙 다 빼고 밑에 하급관리 2명에 대한 혐의만 넣으면서도 그런데도 주민등록 신원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8명치를 다 한꺼번에 같이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6명에 대해서도 보냈다는 거고. 네. 근데 이 기사에서 또 특이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종섭 전 장관한테 해병대 사망권 재검토 결과를 보고한 문건에 보면은 국방부 검찰단과 법무관리관실이 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라는 의견을 냈다라는 내용을 써놨다는 겁니다. 조사본부가. 네. 이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조사본부 판단이 아니라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의 의견이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조사본부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라는 걸 알고 최대한 그걸 회피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다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치. 우리는 이 다 합치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이 6명에 대해서 혐의를 물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 국방부 검찰단하고 법무관리관실이 대대장 2명의 혐의만 특정하라고 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찰에 넘길 때도 2명의 혐의를 적시해서 넘긴 거야 라는 얘기를 퍼즐을 여기저기에 지금 그 기록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조사본부가. 종합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국방부 검찰단하고 법무관리관실이 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라고 의견을 냈다라는 내용을 그 보고한 문건에 남겨놨다는 거잖아. 기록을 남겨놓고 경찰에 이첩할 때는 6명 주민 자료를 주민등록 보내고 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원조회 자료라고 하니까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록 기준지, 그러니까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아예 다 한꺼번에 같이 넘겨줬다는 거잖아. 우리 조사본부의 의견은 이 6명을 수사하는 거야. 그런데 윗선에서는 그렇지. 2명만 하라고 했어. 요거를 남겨놨어요. 흔적을. 수사하라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네. 이게 내용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풀면 풀수록 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구나 이게. 아까 뭐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는 지네들이 입을 맞췄다는 얘기 주장도 나오는 판국에 진술 세미나 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입 맞춘 것도 이렇게 정황하고 묶여서 보니까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네.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검찰은 그랬더니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혐의 3가지를 더 덧붙여가지고 기소하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게 외압이 없었다고 어떻게 주장하겠냐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 소식 전해드릴 때도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종 보고서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굳이 중간 보고서를 남겨놨잖아요. 또 요것도 우리는 애초에 그렇죠.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 있다고 본 거야. 그렇죠. 라는 것까지 남겨놨잖아. 그렇죠. 이걸 왜 남겨놨냐? 다 여기 조사본부는 다 요거 다 외압에 여압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남겨놨다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이란 작자는 그 뭐 탄원서에다가 원래 군인은 그렇게 죽어도 되는 존재라고 해놨다며.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얘기를 왜 썼냐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것 가지고 본인을 처벌을 하면 앞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말을 막 안 듣고 심지어는 항명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군인은 원래 죽음의 어떤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훈련된 존재이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럼 그건 전시 상황에서나 통하는 얘기. 그런 식의 주장을 하면 징병제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누가 군대를 갑니까? 한겨레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차상병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들한테. 그래서 아들의 일주기인 7월 19일 전까지 한 점의 의혹 없이 빠른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편지 내용 조금만 말씀드리면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남원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며 어렵게 가져 2003년 1월에 아들을 출산했다. 장시간 차를 못 타 멀미를 해가며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 번 유산 후 어렵게 출산을 하여 병실에서 너무나 좋아함에 뜬 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며 아침을 맞이했다.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버렸다. 저희는 군대를 보냈는데 휴가 한 번 나오지 못하고 수료식 때 부대 근처 펜션에서 점심 식사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다. 저는 다른 것 바라는 것 없다. 누가 7월 19일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장병들을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밝혀달라.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거 지금 차상면 특검법 어제 법사위 통과시켰죠. 법사위 통과했고 그다음에 7월 초에 본회의 상정해가지고 그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전략인 거잖아요.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부권 건의하겠다는 입장 밝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의원 10명 그리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한 상태로 첫 전체회를 열었고 개의 16분 만에 민주당 간사를 선임했고 23분 만에 차상병 특검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법안 소위 회부까지 반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원래 이제 위원회 회부 후에 20일의 숙려 기간을 재정 법률하는 경우에는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국회법 59조에 보면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개입한 사안이라 공수처가 밝히는 정도는 안 되고 또 순직 사건이 아니라 수사 외압 사건으로 불러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그래서 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이 어떤 조항을 활용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처리를 했고요. 그 중앙일보 8면 보여주십시오. 준비가 돼 있으면 얘기하는 사이에. 그리고 차상병 특검법은 7월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왜냐하면 사건 발생일 이후에 1년이 지나면 핵심 증거인 통화 기록이 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전에 네. 특검을 출범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만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일보 지금 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래에다가 전투력 상실한 집권 3년차 여당 농성할 때도 잡담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농성할 때 잡담만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투력인데 이게 다 이제 사실은 약자예요. 이게 전투력이 뭐냐면 네. 1. 전략 부재, 2. 투지 상실, 3. 역할 소멸. 그래서 앞자만 따서 전투력이랍니다. 네. 네, 근데 뭐냐면은 개원 2주가 되도록 뾰족한 대응책도 없이 시종일관 행불무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첫째 전략 부재는 뭐냐? 당내에서 맨날 의총만 하면 뭐하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로텐도홀에서 조를 짜서 농성을 하고 돌아가면서 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식의 대응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 얘기도 없다. 상임위에 무조건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이냐? 7개 상임위를 받고 실리를 챙기는 게 낫지 않느냐? 등등등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네. 원내 지도부는 여전히 법사위 사수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 끝나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민주당에 물어봐 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지금 뭐 뭔데 이거 뭐 다 끝난 주겠- 얘기를 왜 주겠습니까? 물어봐 달라 해? 네, 주겠습니까?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민주당의 이런 강성 독주는 총선 참패로 일찍이 예고된 일인데 2달 가까이 안이하게 내부 권력 투쟁에만 몰입하다가 대형 참사를 받았다 이렇게 그치. 얘기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둘째 투지 상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각오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야당이 본회의를 강행한 지난 10일 로텐도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웰빙 정당의 민낯이 고스란히 노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장실 앞에서 출입문 봉쇄를 논의하던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을 지켜보던 기자들에게 당신들이 여기 문을 잘 지켜 국회의장에 못 나오게 해 이렇게 수차례 당부를 했다고 그러고요. 네. 이 홀 바닥에 앉아서 초선과 잡담을 이어가던 중진 의원이 기자들이 오니까 아 여기서 이빨 드러내고 웃다가 카메라에 찍히면 큰일이야 하면서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더라 이런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3. 역할 소멸. 지금 특위를 자체적으로 가동한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외교안보 특위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원내 사정을 이유로 12일에 첫 회의를 안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세제특위는 회의를 열었지만 종부세 개편 및 폐지를 논의를 했음에도 아무런 결론이 없이 종결이 됐고 여기 위원장인 서원석 의원이 법 재개정은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의견을 모아서 당연히 야당과 상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황당하다. 애당초 입법권이 없는 특위에서 자기들끼리 국정을 논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용산과 야당만 있고 국민의힘은 없어도 되는 여당이 됐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도 기사는 준비했는데요. 굳이 뭐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걸 저희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선일보 6면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위 뺏긴 여당, 효력 없는 특위만 쏟아내. 이렇게 됐는데요. 뭐 지금 특위가 10몇 개라든가 뭐 하여튼 상임위에는 안 들어가고 뭐 특위 활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당으로서 국회 보이콧 한다는 게 참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밥값은 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뭔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특위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특위에서 정부랑 논의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 입법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시행령으로 반영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음. 그게 말이 안 되죠 이미. 그러면 또 논란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시행령 법하고 통제하는 시행령하고 거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디가 위냐. 아니, 법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 맨날 무슨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말이에요. 대통령이 할 일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 노란색이 칠해준 게 뭘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한동훈 내주 당대표 출마 선언할 듯 이제 딱 내주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가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묻고 있다.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인사는 후보 등록일이 마감한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23일에 잠정 개최하기로 했는데 후보 등록일은 이달 24일에서 25일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서든 출마 선언이 있어야지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40총선 때 자신이 영입한 인사들과도 최근에 만나면서 한 위원장이 당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측근에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력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견이 있을 때는 해결 과정에서 긴장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어제 오전 당대표가 사실상 정권을 갖는 현행 당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 역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견제카드로 거론된 2인 당대표 수석 최고위원 지도체제가 당내 반발로 특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기 때문이다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제목이 한동훈 당권도전 채비 캠프 실무팀 구성 나서예요. 캠프를 꾸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캠프 멤버를 다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재밌는 게 당 안팎에선 한 전 위원장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격으로 누가 나설지도 주시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하고 같이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 뭐 이 기사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써 있는데 다른 기사 보면은 최고위원들이 막 그만두면은 지도부가 붕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난번에 당원을 그렇게 해서 바꿔버렸잖아. 이준석 퇴출 국면에서 그렇게 하려다 잘 안 돼갖고 당원을 그렇게 바꿨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지금 한동훈이 대표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한동훈 체제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아? 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최고위원을 모아가지고 같이 출마해야 되겠다. 한동훈 최고위원과 같이 함께 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한이 지금 최고위원 후보 물망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섭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 뭐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 있었잖아요. 거기도 만나고 거기도 천목회도 만나고. 그 천목회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군요. 그런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단일성으로 가니까 자꾸 최고위원 동원해가지고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뭉개버리니까 그냥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 최고위원 결의로 가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이 3명이 사퇴를 해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당대표 하나를 끌어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구상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 두 명 체제 있지 않습니까? 수석 최고위원 체제. 네. 그것도 한동훈 견제 카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한동훈 견제 카드지. 그 얘기할 때도 사실 혹시 대표 거리 시에 누군가 대행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용산이 입김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화해 무드를 잡자고 하는 것도 같고 이게 이상한 분위기다. 한동훈 당대표 돼도 바뀌겠네. 다시 또 그만둬.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는 얘기와는 달리 치받아가지고 아니죠. 용산을 충심을 다해서 다 방어를 해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네. 내가 8명 확 배신해버린다. 그런다 이제. 그러니까 나 함부로 치지 마. 나 치면 탄핵 소추당한다. 아니, 반대로 저는 탄핵도 내가 막아주고 다 막아줄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줘. 제가 다 하여튼 핵심적인 건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든 윤 대통령 한 명에도 징글징글해 죽겠는데 김건희 특검이든 뽑아? 제가 다 막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오늘 또 어찌됐든 어제보다는 짧게 하려고 지금 9시 44분이에요.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또 있어요? 윤석열의 자유와 트럼프의 자유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야. 그럼 구독자들한테 예의가 아닌데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아주 초스피드로 짧게 딱 정해주면 어때요? 이제 한겨레 신문에 윤석열의 자유, 트럼프의 자유라고 하는 이 세상 읽기라고 하는 칼럼 코너가 있는데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가 쓴 책입니다. 책이란다.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런 벌런츠라는 사람을 인용해서 트럼프는 자유롭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자유란 건 뭐냐? 파장도 결과도 무시한 채 자기 감정을 마음껏 행사할 자유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못지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가혹행위로 숨진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던 날 여당과 술자리를 갖고 활짝 웃으며 어퍼컷을 날릴 자유. 국민의 분노와 심려가 가득한데 한가롭게 요리 퍼포먼스를 하는 건 역시 자기 마음껏 행사할 자유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의 소통 부재에 대한 이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란말이 만들고 김치찌개 배식하고 그 소통의 결과는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였다. 이게 중요한가? 그래서 이게 둘이 이런 유사성이 있는데 근데 그 둘 사이에는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트럼프의 자유로운 말과 행동이 스스로 억눌려 있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의 착각을 선사하고 트럼프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자유로운 세상을 가져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뭔가 이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이 됐고 한 건데 윤석열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로움이라는 거는 보수 언론조차 한탄할 정도로 이벤트 효과가 전혀 없고 부자연스럽고 시대착오적이고 보수 언론도 비웃는다. 산유국 소동도 그런 실패작 중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혀 기뻐하거나 희망찬 미래를 그리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만도 못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착각 속에 살고 있고 참모들이 감히 반론도 제기하지 않으니까 언행을 제어할 사람도 없고
거부권만 막 행사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가족 수사도 못하게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개인 폰으로 마음껏 통화를 하는데 왜 자신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지지 않는 자유 방종이다. 정신을 차려라.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다. 지지율이 지금보다 낮아지면은 심리적 탄핵이라고 하는데 지금 혼자 자유로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죠? 김일할 평론가. 네. 난 김일할 평론가 앞에 서면은 난 난독증 있는 사람인가 아니, 왜요?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빨리 내용을 잘 정리해줘가지고. 왜냐면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감사해요. 지금 또 네,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혼나요 지금 또 제작진한테 자꾸 혼낸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고. 계속 앞에서 묻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오늘 내용 쭉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법도 내 맘대로 적용하고, 그러니까 내 와이프의 문제나 아니면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마음 놓고 화낼 자유는 있는 거고, 나에 대해서 아무도 뭔가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주변의 사람들 두고 거의 뭐 전제군주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 자유는 오로지 윤 대통령의 마음으로서의 자유만 남아있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난 말 보태기를 기대하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보태고. 알았어요. 빨리 끝낼게요.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